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로 하락했습니다. 석 달 연속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올해 여름경에 2%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국제유가, 환율이 변수로 남아 있어서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2개월 만에 3자를 그렸습니다. 3%로 내려왔는데 석 달 연속 상승률이 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가 안정을 좀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소식인데 소장님 보시기에 먼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렇게 3%로 내렸던 둔화시킨 요인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이게 아마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비슷한데요. 석유류 가격 하락이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석유류. 예. 지난해 7월에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 올랐거든요. 네. 이게 IMF 이후 거의 한 24년여 만에 이제 최고치로 치솟은 이후에 예. 점진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3은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가 2% 내외거든요. 예. 이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낮고요. 예. 석유류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떨어졌느냐? 3년 만에, 3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예. 지난달에 무려 16.4%가 떨어졌는데 이게 2020년 5월 이후 35개월 만에 가장 큽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휘발유 가격 그리고 경유 가격, LPG 가격 적게는 15%, 많게는 19% 넘게 빠졌고요. 예. 다만 이게 석유류가 빠져서 기분은 좋은데 이게 착시효가 나라는 이유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변동성이 큰 에너지 그리고 이제 식음료 예. 이런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날씨 변동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은 해외 변세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제외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근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지난달에도 이제 근원 물가 상승률은 4.6% 1년 전에 비해서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비해서는 한 0.2%포인트 낮아졌지만 야, 근원 물가가 올랐다라는 건 이제 서비스업부터 개인 서비스업 그리고 가공식품, 공산품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제 개인 서비스 물가는 6.1% 올랐고 이 가운데 외식 물가는 더 올랐어요. 3월에 외식 물가가 무려 이제 이 3월에 7.4%보다도 높은 4월에는 7.6%로 더 뛰었습니다. 더 뛰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냉면 한 그릇에 16,000원 시대, 짜장면이 7,000원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소주는 이미 가격 인상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6,000원, 8,000원 시대가 되고 있어서 맞아요. 이렇게 이제 가공식품, 개인 서비스 물가는 한 번 오르면 잘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야, 물가가 1년 2개월 만에 낮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개인 서비스는 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오른 왜 그런 겁니까, 그건요? 앞서 이제 개인 서비스 물가를 구성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진짜 외식 물가, 가공식품 물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어쨌든 나갔어요. 집안에 있는 게 깝깝했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돌아다니는 곳, 뭐 국내 여행을 가든 해외 여행을 가든 네. 어쨌든 밖에 나와서 외부 활동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외식 물가 상승률이 지금 개인 외식 물가 상승률이 무려 이제 7.6% 올랐는데 예. 이게 한해내 목표 관료치의 3배를 웃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정돼야지만이 아마 소비자들은 체감 물가가 좀 떨어졌구나. 왜냐하면 이제 시장 나갔는데 김밥이 4,000원하고 짜장면이 6, 7,000원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여기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기가스 요금의 경우에는 거의 24%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뭐 전기가스 수도 같은 경우도 전월 그 상승세보다는 좀 줄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수가 된다는 건데 어쨌든 예상은 이렇게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한 6월, 7월쯤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후반대를 기록하지 않겠냐 뭐 이런 예상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예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맞습니다. 한국은행도 그렇고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3% 물가는 멀지 않았다. 예. 2%로 떨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기저효과예요. 지난해가 4%, 5%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는 효과가 지금 높지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또 하나가 이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예. 이게 현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큰 식음료 에너지를 제외한 이제 근원 물가의 경우에는 3개월 연속 4%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그렇고 한은도 그렇고 가장 고심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이제 공공요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국제유가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던 지난달만 하더라도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오펙 플러스 산유국 협의체가 갑자기 감산을 발표하면서 예.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로 뛰었다가 지금은 다시 좀 소강 상태이건 맞지만 그러나 이런 상승폭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그동안 사실은 유류세 인하폭은 그대로 유지했잖아요. 예. 선거 때문에 못 올려요. 왜냐? 지금 우리 아마 설 지나고 나서 난방비 폭탄에 대한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정서적 이제 반감이 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2분기 지금 한 달 벌써 지났잖아요. 그렇죠. 5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기가스 요금 인상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음 주 정도에 전기가스 요금 인상분을 발표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전기가스 요금은 물가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1분기에 13.1원을 올렸어요. 앞으로 3년 동안 한전의 적자를 감안하게 되면 한전은 지금 100원의 원가를 들어와서 70원에 팔고 있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30조 원이 넘는 이제 적자가 발생했고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킬로와트당 51.6원을 인상해야 되는데 예. 1분기에는 13.1원 정확하게 4분의 1을 인상을 했는데 예. 2분기에는 아직 그만큼은 아니에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사실 당초는 이게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게 되면 킬로와트당 5원 예산 7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 갖고는 턱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아까 뭐 보도를 봤더니만 다음 주 예상되는 게 킬로와트 시당 10원 정도인데 맞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왜냐하면 본래 13.1원을 인상해야 돼요. 분기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래야 10원 적자를 좀 메울 수 있다는 적자를 말씀이신 메울 수 거죠? 있어요. 네. 그래 한전의 적자를 메울 수 있고 또 한전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어쨌든 운영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채를 계속 발행하다 보니까 그렇죠. 단기 자금 시장도 왜곡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킬로와트 시당 10원을 인상하게 되면 앞서 1분기에 킬로와트 시당 13.1원을 올렸을 때 물가 얼마나 끌어올렸냐? 거의 0.93%, 1% 가까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렸어요. 상당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킬로와트 시당 10원만 올린다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 0.56, 67%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이를 지켜보겠고요. 자, 최저임금 얘기를 좀 해보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전원회의. 뭐 지난달 미팅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사실 상견례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 소득 없이 끝난 자리였는데 오늘부터 전원회의가 시작됩니다. 오늘 3시경에 열릴 예정인데 지난달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지난달 전체 회의가 좀 무산됐던 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먼저 짚어보죠. 사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 사, 정 대표 각각 9인씩 모임이 첫 회의가 지난달 18일 있었어요. 예. 근데 노동제 측에서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가운데 중재위원 가운데 한 분이 상당히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게 이제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졸속 심사를 주도했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앞장섰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예. 이번에 빠져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남조차 성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회의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무의가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 3시에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가 사실상 열리는데요. 안건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갭이 너무 커요. 이게 협상이라는 건 1차 협상이긴 합니다만 노동계에서는 그래도 올해 시간당 평균 임금이 9,620원인데 시간당 12,000원은 줘야 한다. 물가 상승률 감안하게 되면 이 12,000원도 지금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라는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반면에 이제 경영계의 경우에는 지금 너무 사정이 어려워서 동결하자라는 거예요. 갭이 너무 커요. 20몇 %와 동결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4.7%와 동결 제로를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그 갭을 줄이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첫 만남을 시작을 했고 중재원들이 그런 이제 간격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논의가 이게 쉽사리 이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또 하나 앞서처럼 한 명을 이제 또
좀 밖에 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한다든가 계속 중개인이 그 빠져라. 논란은 이어지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논란이 이어지게 되면 사실은 전반적으로 만나기는 했는데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 본질에 대한 논의가 좀 쉽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갭이 큰 상황인데 작년까지 이제 올해가 9,620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 3.95%가 올라가게 되면 10,000원이 넘더라고요. 맞습니다. 10,000원을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전망해 봐야겠습니다. 아마 전 개인적으로 10,000원은 좀 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어. 이게 사실은 그 중재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빼기 고용률이에요. 근데 물가가 지난해 5% 넘게 올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성장률도 2.6%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한 5% 내외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노동계가 얘기했던 사실은 10,000원은 지난 정부에 원했던 거예요. 노동계에서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인상률을 보게 되면 지난 2019년에만 많이 올랐죠. 당시엔 두 자릿수. 10% 넘게 올랐는데 그 이듬해에 계속 1%, 2%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서 올해 5% 올랐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시간당 10,000원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넘겠네요. 10,000원이요. 그렇습니다. 이 노동계는 그거예요. 지금 24.7%로 첫 번째 요구안을 내놨지만 지금 그 사실은 이 가구당 월 평균 생활비가 월 한 250만 원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는 뭐냐? 만에 하나 이제 이 그 경영계의 경우에는 노동계 주장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12,000원을 이제 지급을 할 경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이 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하루 유급 휴가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간당 한 14,400원 꼴이고 예. 월급이 250만 원이면 2021년 기준 소상공인 월 평균 소득이 23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보다 아르바이트생한테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렇군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지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갭도 너무 크긴 하지만 과연 이제 이 중재위원들이 그동안 보면 지금 199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됐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30번 넘게 25회 이상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8번만 시간을 준수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공익요원들이 단일화를 내서 거기서 이제 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도 굉장히 좀 갭이 커서 상당히 공익위원이 또 결정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뉴스로도 보도드렸습니다만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금융위기 지난달에 불거졌던 SVB 발로 불거졌던 금융위기 여파에 대해서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인데 이게 보니까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 그 부유층 상대 영업을 해왔다가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어떤 이유입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후폭풍이에요. 미국에서 거의 뭐 55조 원의 자산이 빠지는데 불과 36시간밖에 안 걸렸잖아요. 스마트 뱅킹으로 인해서 빨리 예금을 빼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예금자 보안도는 25만 달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 예금자들은 그를 넘어서는 것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사실은 그동안은 월가 황제, 이 JP 모건의 이제 다이먼 회장이 11개 대형 은행들 지금 보니까 이 은행 사태가 나면서 대형 은행으로 뱅크런 오히려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1개 은행이 300억 달러 십시 일반으로 모아서 그동안 계속해서 지원을 했어요. 사실상 정부나 이제 연준이 도와준 게 아니라 JP 모건이나 뭐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위기를 좀 봉합하는 이제 양상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지난주에 실적을 보니 1분기 동안 이 은행에서 뱅크런이 얼마나 빠져나가느냐? 136조가 빠져나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건 뭐야? 이게 1985년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유층 공략으로 한 전략이었는데 이게 은행 미국의 14위 지방 은행이에요.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자산만도 300조 원을 넘게 갖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다시 예금을 뺐습니다. 주가 첫날 50%, 다음날 30%, 주가가 고점 대비 한 달 만에 98%가 빠졌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 야, 이게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은행 보면 시그너처 뱅크, 실리콘밸리 은행, 그다음에 제3의 은행 이게 세 개 은행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인수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도 이걸 인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부실이 어디서 더 있을지 모른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미 연방 예금보험공사가 JP 모건 쪽으로 좀 몰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퍼스트 리퍼블릭은 폐쇄되고 자산은 동결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기 여기까지 이인철 참정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